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백야행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리뷰에는 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의 추리 소설을 많이 보는데 독보적인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적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책입니다. 한국의 추리소설로 치자면 김종성님, 조진기님 이 정도 되는 분이시죠. 몇 개월 전부터 일본 추리소설 작가를 알게 되고 많이 읽게 되었는데, 사실 추리소설은 제가 리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유명한 대표작이라면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야행은 두 남녀의 잔혹하면서도 애절한 20년의 삶을 다루고 있으며, 작가 특유의 기법으로 두 주인공의 속마음, 즉 심리 묘사를 단 한 번도 직접 보여주지 않고 오직 주변 인물들의 관찰로만 이야기를 전개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로는 키리하라 료지, 그리고 키리샤와 유키오, 사사가키 준지, 요 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분들의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거 너무 스포가 너무 일찍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오사카의 한 폐건물에서 전당포 주인이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전당포 주인의 불륜 상대였던 여인과 전당포 주인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륜 상대였던 여인은 가스 중독으로 의문사를 당하게 되고, 전당포 주인의 아내 역시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졌기 때문에 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 공소시효를 향해 가게 됩니다. 여기서 불륜 상대였던 것은 유키오의 엄마가 아니고 유키오를 성추행하러 유키오의 집에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즉 여기 전당포 주인이. 그러고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사사가키 형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살해당한 전당포 주인의 아들인 카리하라 료지와 의문사한 여인의 딸인 카라야사와 유키오, 두 아이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부모가 죽은 후 각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20년 후에 유키오는 교양 있고 그런 집에 입양이 되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상류층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승려로 성장하고 대학에 가고 부유한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여 사회적으로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반면 료지는 가출하여 매춘알선,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 기업 스파이 등 철저히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전혀 모르는 남남처럼 보여지지만 유키오의 주변에서 그녀의 앞길을 막거나 그녀에게 해를 가하려는 인물이 나타날 때마다 어김없이 끔찍한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유키오를 위해 료지가 어둠 속에서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두 사람 서로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철저하게 공생 관계를 유지하여 유키오는 빛의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고 료지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후에도 집요하게 두 사람 추적하던 사사가키 형사에 의해 20년 전 그날의 진짜 사실이 밝혀집니다. 20년 전 료지의 아버지는 소아 성애자였습니다. 그는 돈을 주고 초등학생이었던 유키오를 사가지고 폐 건물에서 몹쓸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유키오의 친어머니는 돈 때문에 자기 딸을 전당포 주인에게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이때 금액으로 100만 엔을 주었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전당포 주인의 아들, 즉 유키오를 남몰래 좋아하고 있었던 료디였습니다.
요지는 큰 충격을 받고 공기통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가위로 찔러서 살해하고 다시 공기통을 이용해서 나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유키오는 료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친어머니를 가스 중독으로 위장해서 살인합니다. 즉 20년 전 사건의 진짜 범인은 서로의 부모를 교체 살해한 두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하며 백야, 즉 해가 지지 않는 밤을 걷게 된 것입니다. 카라사와 유키오가 딸이 있는 이혼남과 재혼을 하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사노조카, 가즈나리의 사촌형인 사노조카 야스아리라는 유키오는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한 이후에 재벌가 집안인 사조루카 가문의 야스하루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녀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라 오직 시노조카 가문의 막대한 부와 완벽한 상류층 신분을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야스하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린 딸 미카가 있습니다. 미카는 영악하고 위선적인 유키오를 본능적으로 싫어했고 유키오가 새엄마로 들어오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며 심하게 반항을 했습니다. 유키오 입장에서는 이 어린 딸 미카가 가문의 안주인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키오는 미카의 그 길을 꺾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어둠 속의 파트너인 류지에게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류지는 하굣길에 어린 미키를 납치해서 성폭행을 하고 알몸 사진을 찍고 해서 협박을 해서 미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키오는 미리 짠 시나리오대로 상처받은 미카의 옆에 구원자처럼 나타나 미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줍니다. 끔찍한 사건을 겪고 마음이 무너진 어린 미카는 결국 자신을 지켜준 새엄마 유키오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르게 되는데 소설 속에서는 미카가 무서워서 불도 못 켜고 침대 속에서 떨고 있는데 유키호가 들어와서 자기 옷을 몽땅 벗고 침대에 들어가서 미카를 안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다독이고 할 때 미카는 마음이 무너지면서 온통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을 유카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유키오가 의붓딸 미카에게 저지른 이 범죄는 과거 자신이 친어머니에게 돈 몇 푼에 팔려 전당포 주인에게 당했던 그 끔찍한 고통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증오했던 범죄의 수법을 자신의 목적, 즉 재혼과 신분 상승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어린 의붓딸에게 똑같이 저지르는 유키오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얼마나 괴물처럼 잔혹하게 변해 버렸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소설 속의 가장 충격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성공의 정점에 선 유키오는 자신의 이름을 딴 대형 부티크 매장 RNY를 오픈합니다. 여기서 RNY는 료지와 유키코의 이니셜입니다. 오픈 당일 사사가키 형사는 료지가 유키오를 보기 위해서 분명히 변장을 하고 여기 부티크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형사들을 거기에 잠복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그 료지를 찾지 못하다가 그 폐점 시간 즈음에 료지가 산타클로스 분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에게 들키고 맙니다. 그래서 료지는 거기에서 달아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서 그 매장이 2층이었는데 1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층에서 1층으로 몸을 날리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료키의 그 어떤 죽은 시체를 돌려보니까 자기가 유키오를 위해 부모를 죽였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가위로 자기의 가슴을 찔러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료지를 향해 사사키 형사가 다가갑니다. 이런 소란을 듣고 내려온 유키오는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료지의 시신을 마주합니다. 사사키 형사는 유키오에게 이 사람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유키오는
일말의 감정 변화도 없는 차가운 얼굴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계단을 올라가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류지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삶은 언제나 밤이었어. 하지만 어둡지 않았지. 내 밤을 비춰주는 태양이 있었으니까. 두 사람에게 서로는 태양이었습니다. 태양이 비추고 있기에 범인은 해가 지지 않는 백야처럼 밝았지만 그것은 전혀 낫지 않은 기형적인 밤길이었습니다. 료지라는 태양이 죽어버린 순간 유키오는 영원한 진짜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서늘하고도 슬픈 결말로 끝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가 많이 있는데 일본에도 이런 작가가 있다는 사실 몇 달 전 알고 참 놀랐습니다. 최근 국내 작가로 재밌게 본 거는 정혜연 작가의 아름다운 괴물.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리뷰는 하지 않았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까지 백예행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어제부터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서 지금 50명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구독자님들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저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재밌는 작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좋은 작품 들고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주에는 제가 태백 FM 100.5에서 방송하는 박선영의 라디오 시간여행을 녹음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태백 FM에서 방송하는 로사의 팝스 디너 녹음한 것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팝송 소개 프로그램이고 박선영의 라디오 시간여행은 역사를 말로 여행하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번 주 녹음하면서 한번 올려볼 테니까 재밌으시면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